안녕하세요. 낭만작의 연출을 맡은 윤재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작의 프로듀서 이지승입니다. 예, 이번 코멘터리는 저의 그 어떤 감독의 입장과 또 우리 프로듀서를 맡고 계시는 이 PD님하고 둘이서 어떤 작품적인 부분과 다음에 영화 제작상에 있어서 제작적인 부분, 크게 두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 저희 영화 이제 크랭크인 한 날 밤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희가 뭐 보시는 분 혹시 아실 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속촌에서 우리가 그 장소 섭외를 해가지고 찍었는데, 뭐 영화 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아마 되게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섭외료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좀 뭐하고요. 말씀드려도 되지 않나? 좀 저기서 찍는다고 얼마나 내가 욕을 들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섭외료가 저희가 이제 이 장면 여기도 이제 저희가 민속촌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 그리고 아까 그 첫 장면 밤 장면, 그러니까 그 장면, 그러니까 낮하고 밤하고 같이 찍었는데, 그러니까 섭외료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비가 된 장소죠. 그러니까 하루 차 사용료가 그러니까 워낙이 그 장소료가 이제 세니까 예산상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처음부터 감독님하고 이제 많이 그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감독과 이제 프로듀서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빠 같은 관계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감독은 영화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서는 영화의 이제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서 얼마나 이제 아버지를 이제 내조를 잘 해주느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감독을 뭐 그러니까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PD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대한 연출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외부적인 환경을 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악처였어요. 악처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참 지금 이제 좀 프롤로그 같은 부분 이제 나오는데, 처음 영화 처음이지만은 진짜 영화 제작을 처음 하면서부터 이 PD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어떤 좋은 방향의 그런 다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이제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정도 영화에서도 진짜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좀 아껴가지고 찍을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PD님들이 되게 계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저희 예산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5억 7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상에 35억 7천으로 과연 찍을 수 있을까? 사실은 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사극이라는 특별한 장르이고, 그리고 배우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사극이라는 또 장르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좀 나름대로 제 기준에 나름대로 최고의 스태프들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셌었고, 근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PD님 무조건 35억에 좀 맞춰주세요. 나는 그 명령 하에 그렇게 맞추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님도 좀 힘들으셨고 저도 힘들었고 그 다른 또 기술 스태프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롤로그가 끝났는데 감독님이 색즉시공 때도 그랬고 프롤로그에 이상하게 돈을 좀 많이 들이는 편에 속하신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보면은 그 장면상으로는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저도 나름대로 PD로서 그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돈, 그러니까 제작비를 들인 장면 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 프롤로그가. 회차도 되게 많아서 또 이 PD님이 또 많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회차가 저희가 이제 원래 그 예산을 짤 때 잡은 회차는 60회로 짰었는데, 사실은 저희 제작 감독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작부 이하 60회는 정말 불가능하다. 근데 그 일단은 60회로 잡고 상식적인 오바가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60회로 일단은 잡고 거기서 조금
또 뭐 추가가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회차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70회차로 끊었죠. 70회차로 끊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마철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찍을 수가 없으니까 비 오고 촬영 그만두고 비 오고 촬영 그만두고 그런 날이 한 대여섯 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회차가 또 늘어나고 또 이런 일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작품적으로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프롤로그가 나오고 이제 자객 그리고 또 시작한 지 약 한 10분 정도 만에 그 등장 인물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갖다가 해야 되는 장면에서 자객 부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 페이페이라는 역할이 그 나중에 주인공 요이와 이제 사랑하는 관계지만은 어떤 그 청나라를 착한 청나라라겠죠. 대변하는 그런 인물. 그리고 달레와 요이 남매지간이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약 그 10분 정도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등장 인물들의 어떤 성격이나 개괄적인 캐릭터를 설명하는 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페이페이에 관해서 그 캐스팅의 나름대로 비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원래 그 지금 나오고 있는 황신정이라는 배우를 섭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황신정이라는 배우도 사실은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배역을 맡겼지만 하기 전에 정말로 중국 배우를 저희가 섭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몇 명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몇 명은 정말로 그러니까 섭외 의사를 밝혔고 그러니까 출연 의사를 밝혔고 근데 저희가 이 한국 영화 특성상 저희는 이제 개봉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또 중국 배우들은 와가지고 딱 뭐 며칠 만에 또 찍고 딱 가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거기서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됐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 이제 흉가 원래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적었을 때는 흉가가 사실 저게 한 150평 정도 되나요? 저게 현재 150평 정도 예. 되죠. 원래는 저렇게 이제 큰 흉가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시나리오 출발을 했을 때는 되게 이제 작은 곳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그림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렇게 100평 이상, 150평 정도 되는 흉가를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또 이피디님하고 또 많은 이제 부딪힘이 있었었죠. 부딪힘 많이 있었죠, 솔직히. 왜냐면은 저희가 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상식적으로는 미술 쪽에서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술 감독님들은 되게 불만인 사항이죠,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평수 말씀하셨는데 한 150평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처음 제가 예산 짤 때는 한 7, 80평 정도로 짰어요. 근데 뭐 미술 제작비라는 게 평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친분 관계라고 뭐 무작정 뭐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평수대로 그러니까 제작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사실은 미술 쪽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오버가 된 편에 속하죠. 이 장면은 이제 귀신과 어떤 자객의 이제 처음 이제 만남의 이제 장면이죠. 그 우리 최성국 씨 예랑으로 불리는 최성국 씨는 이제 뭐 캐릭터 자체가 이제 좀 가오가 있고 그런 좀 코믹한 캐릭터로 이제 설정을 갖다가 했는데 코믹한 캐릭터가 앞에까지는 안 나오다가 이 장면에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뛰어나고 있는 이제 용각산 그 최성국 씨 밑에 있는 이제 그 똘마니 자객들이죠. 그리고 요이와 달래 이 두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이 캐릭터를 빠른 시간 안에 설명을 갖다가 하는 게 제가 연출자 입장으로서는 좀 힘이 많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좀 제작품 자체가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많기는 많았었지만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지금 나오는 달래 주연이에 대해서도 좀 그 왜 주연이를 섭외를 했는지 그 얘기도 말씀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기 제가 감독 입장에서 어떤 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저 달래라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달래를 캐스팅을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 사실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저 고주연이라는 친구를
염두에 두고 제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썼었어요. 근데 이 고주현이라는 친구를 캐스팅을 왜 고주현이라는 친구를 놓고 썼었냐면은 정말 이제 눈이 슬픈 어린 아이를 제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김장훈 씨의 그 미안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집으로에 나오는 유승호 군하고 거기에 같이 나왔던 친구가 저 고주현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그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고주현이라는 친구를 보고 그 눈물 연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달래의 이미지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피디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독님이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김장훈의 따라서. 뮤직비디오를 보세요, 이피디님.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꼬마 어린 아이, 그 꼬마 여자 어린 아이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말이 그 아이가 캐스팅이 안 되면 영화를 안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우리 영화 캐스트 중에 제일 먼저 캐스팅 작업을 한 친구죠, 저 친구가. 그래서 뭐 아주 다행히, 네, 그러니까 캐스팅이 돼서 그 연기 정말 잘하니까. 고주원이라는 저 이제 아직까지 어린이죠. 저 어린이는 저 친구는 아마 정말 그 보기 드물게 참 그 어떤 슬픈 이제 눈도 가지고 있고 아마 열심히만 하면 진짜 대배우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선생님이라 그랬나 뭐 그런데 이 장면 있잖아요. 네. 이 장면이 내가 정말 참 PD로서 아쉬운 장면이에요. 왜 아쉬우냐면 뭐 결론적으로는 이 장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실 15세 목표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저 장면이 그 애드립으로 나온 그 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님 저게 물론 저것 때문에 18세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게 혹시 18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내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심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도 그랬었고 이게 두사불체나 색즉시공 같은 작품 그 18세로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작품을 들어가면서 15세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나리오에서부터 이제 찍을 당시에도 15세를 기준으로 사실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제가 찍으면서 놓치고 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저런 이제 막 키스씬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보기 힘들게 보이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결국 낭만 자객도 18세 등급을 받았었는데 낭만 자객에서 제일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15세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찍고 나름대로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죠. 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제 귀신들 쪽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CG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영화가 진행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도 이제 정신 차려. 막말로. 이것도 그 아까 그 흉가 세트의 그 옆에 그러니까 양술이죠. 양술이 흉가 세트 옆에 지어진 내부 세트고요. 내가 무섭게 생긴. 네 주가리 씨빠빠다이잖아. 캐릭터 설정을 할 때 이제 귀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낭만자객이라는 영화를 처음 이제 기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첫 번째 이제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바로 어떤 기존의 귀신이라든지 자객이라든지 하는 고정관념을 깨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기존에 봐왔던 귀신들이나 자객들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장면 제가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감독님? 예, 뭐. 네. 이 장면을 감독님이 무려 24시간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근데 사실 뭐 저도 연출을 그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편집상으로 상당히 작은 부분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감독님이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찍혀지는 귀신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에는 뭐 꼭 PD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또 돈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제가
뭐 이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말은 쓰고 싶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설득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정성들여서 찍었던 네. 이제 목욕신이었고 여기가 이제 그래도 여기는 자 싸게 찍은 장면이잖아. 그렇죠. 예, 여기는 사실 돈이 들어간 장면이 아니죠. 저기가 장소가 저기 문경 근처죠. 그렇죠. 문경 그 공산. 네, 공산이라는 데인데. 그 석탄박물관 네. 옆에. 근데 저기가 원래 다른 곳에서 이제 찍으려고 하는 이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문경 그 어디지? 태조왕건 세트장 내에 있는 어떤 네. 공터를 쓰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쓰려면 또 돈이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돈 안 들고 찍을 수 있는 공터 같은 저런 이제 장소가 없을까 물색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이제 찾은 장소가 바로 이제 저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는 참 장소는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저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뭐죠? 무인시대죠? 네. 무인시대 그 팀들이 저기서 촬영을 많이 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요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고수건법 이 고수건법을 하면서 이게 유치하냐 유치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일단 배우들한테 좀 나름대로 자율권을 많이 이제 줬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체적인 대세라든지 또 판단을 하기에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재밌다 그러면 배우들의 의견을 많이 따랐어요. 이번 작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스태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스태프들이 아시죠? 예, 그래서 스태프들이 아마 힘들었던 예.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영화라는 게 감독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많이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한데 그 일단은 이제 그 갑자기 추가되는 씬들이 이제 좀 많은 편에 속해서 그 스태프들이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생했죠 진짜. 그러니까 나름대로 감독님이 주문을 하면 거기에 또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스텝의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싫다 이건 시나리오도 없는데 왜 해? 뭐 이런 스텝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내가 자부를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소가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텝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극이다 보니까 그 참 어려웠던 점이 진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두사부나 색즉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을 베이스에 깔고 또 현대물이고 실제 생활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드니까 그렇게 뭐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코미디나 이런 부분도 이제 살아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극을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게 경험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상상만에 의해서 코미디와 드라마 이런 걸 연결을 시키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컸었어요. 더군다나 뭐 귀신, 다음에 또 자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 그리고 좀 더 계속 웃겨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이번 작품 낭만에서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되게 좀 저 마음속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담감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욕심도 그래서 좀 더 많이 부렸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제작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피디님하고도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이제 싸웠던 것 같고 이 부분은 볼 때마다 그냥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민종 씨 일단 뭐 배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김민종이라는 이제 배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처음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김민종이라는 배우가 보기보다 너무 그 순진하고 착해요. 뭐 그 어떤 뭐 여자에 대해서도 쑥맥이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기보다 어떤 그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단순 착하고 순진한 부분하고 어떤 황소고집 같은 그런 부분하고 그 두 가지 동시에 다 가지고 있고 또 연기를 되게 잘한다는 걸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느꼈었죠.
그리고 이제 최성국이라는 배우는 제가 이제 색즉시공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성국 씨는 원래 웃겨. 그렇지 않아요? 원래 웃기죠. 네, 원래 웃겨요. 사람이. 보면은 아무리 모르겠어요. 진지한 표정을 지어도 저 같은 경우 그냥 웃기고 말을 하나 안 하나 항상 좀 캐릭터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좀 웃기는 캐릭터. 우리나라에 최성국 씨 같은 저런 캐릭터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성국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 친구가 엄청나게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방송국이나 영화 관계자들한테 뭐 훅까지 잡고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너 원래 그렇잖아. 우리는 물론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어떤 식이냐면은 다른 배우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다른 배우들 같이 뭐가 이렇게 뭐 섭외가 들어오면은 뭐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내지는 뭐 책을 보고 이런 게 없고 싫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물론 말 표현상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친구의 매력이 저거거든요. 근데 저 친구, 그러니까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정이 가는. 그리고 또 나름 배우로서도 또 인간적으로서도 상당히 괜찮은 친구 같아. 민정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그 순진하고 진짜 말 그대로 의리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의리파죠. 둘이가 그 촬영하면서부터도 그랬고 촬영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도 되게 어제 성국 씨랑 민정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서로 친하게 이제 지내고 있죠 지금도. 이제 이 장면도 이 장면도 이게 이게 노출 뭐 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고심했던 이제 장면이었죠. 저 로케이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감독님. 저희가 어디였더라?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가 어디지? 저 숭실제 근처인데. 참. 좀 있으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때가 딱 그 가을. 초가을. 그렇죠. 초가을. 되게 그래서 추웠었죠.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다들덜덜 다들 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특히 이제 귀신으로 나왔던 우리 그 배우들한테 너무 이제 고마웠던 게 사실 노출신이 뭐 색즉시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출신이 있다고 분명히 이제 말을 갖다가 하고 딱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이제 찍었는데 이번 낭만자액 같은 경우는 15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이걸 찍으면서도 15세로 이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가슴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한 이제 자제를 갖다가 했는데 특히 이제 밑에 어떤 물 같은 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막 또 처음 영화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뭐 색짓 같이 한 친구도 있었지만 신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여자 배우로서 참 찍기 힘들고 이랬었는데도 진짜 군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저를 믿고 이제 따라준 그 우리 귀신들한테는 정말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 여자 배우들은 다 의리파죠. 해보세요. 나도 보면은 이 인간적인 배우들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르겠어. 야, 여기가 아니냐? 바뀌지? 바보야? 앞쪽이 이제 신이고 왼쪽이 이제 3년 동안 안 빨았어. 꼬리나 살짝 신정선, 우진,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최시연 이렇게 이제 네 명이서 주로 몰려다니는 이제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요 4명 귀신들 중에 이제 신이 귀신을 빼고 나머지 3명은 저희가 다 공개 오디션으로 그렇죠. 다 공개 오디션으로 뽑았고 저희가 원래 그 철칙이 색즉 때도 색즉시공 때도 그랬지만 이름이 있는 친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는 저희가 이제 그 배역을 맡기지 않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다 저 세 분 다 그 공개 오디션으로 공정하게 그죠? 공정하게 다 뽑은 그렇죠. 배우들이에요. 또 금방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신이 얼굴이 변하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지나갔었는데 그 한 1, 2초 나오는 장면에 그게 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갔죠. 네,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특수분장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막판에 재석으로. 뭐냐? 자, 귀신과 이제 자객의 이제 어긋난 만남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좀 이제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해야 좀 이렇게
그 분량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저희가 그 언론상에도 이제 보도가 됐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트가 그러니까 좀 어떤 뭐 부주의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독님 포함 성국 씨, 신희 씨 그리고 민종 씨는 아니었고, 민종 씨도 뭐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그 2층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비주얼 디렉터 그리고 촬영부 그리고 그러니까 스테디캠 기사님, 스테디캠 조수분, 그래서 모두 9명이 저 2층 세트에서 그러니까 세트가 좀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비주얼 디렉터는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그 병원 생활을 했고, 허리 수술을 했고, 척추 수술을 했고, 그 나머지 분들도, 감독님도 뭐 한 달여 이상 동안 이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고, 걷지도 잘못, 감독님도 목발 짚고 다녔었고, 그래가지고 저 촬영이 사실은 새벽에,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하루가 넘어가서 새벽에 다들 피곤한 상태에서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때 되게 안타까웠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일단은 쉬고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다 성한 몸들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촬영 스케줄은 또 밀려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저 7월 말이었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만 생각을 하면 아직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저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누가 죽었다면서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게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퍼지냐면,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러니까 사망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었던 그런 진짜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죠. 진짜 심각한 에피소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뭐 다치신 분들, 그러니까 또 빨리 몸 또 회복하셔서 또 빨리 좀 건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너무 이제 뭐 적나라 싸우는 거부터 때리는 거, 그다음에 뭐 대사라든지 이거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니냐, 너무 까발리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이제 감독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고 이런 것도 그냥 뭐 카메라 나눠서 찍고 이렇게 또 뭐 상징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떤 관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과학적이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좀 있어요. 좀 계시고 약간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그 과가 조금 계신데, 근데 그건 정말 감독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정말 연출자의 취사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 어떤 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얼하게 갔으면, 또 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좀 더 리얼하게 가고 싶었고, 또 이때까지 영화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찍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제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감독의 어떤 뭐 취향이라고 좀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걸 찍고 신이, 또 우리 진재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싸우는 씬, 또 뒤에 나오지만은 서로 이제 때리고 맞고 하는 씬을 찍으면서 끝나고 나서 서로 막 되게 둘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아마 나를 되게 많이 미워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해를 하거라. 지금 저 사령 부분 나오는데, 감독님 예. 원래 저희가 시나리오에 미룡 말룡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감독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령 토령으로 뭐 하신 뭐 특별한 이유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예. 그래서 밑자와 말자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일 쉬운 단어가 뭔가 찾다가 이제 토령 사령으로 이제 네. 결정을 했었죠. 도령은 지렁이가 도령이지. 그러니까 그거 연유돼서 그 저 신이 귀신이 토령은 지렁이,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면 그렇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창 때 더웠을 때, 아, 엄청 더웠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이죠. 여기. 네, 떨어지고 지금 저 성국 씨 저 자세가 예, 지금 저게 구부리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네.
아, 네, 드디어 주리아나 주리아나. 이제 세트가 나옵니다. 여기도 진짜 돈을 많이 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돈이 사실은 액수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갔어야만 되는 세트예요. 근데 저희 세트 팀장님이나 저희 미술 감독님이나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았는지 아니면 감독님이 좋았는지 부사오 필름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최소의 돈으로 최대 효과를 본 그런 그 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주리아나 그 이제 무도장 이제 컨셉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도 사실은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도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건데 그 주리아나 그 조선 시대 물론 이제 저런 나이트가 있을 리는 이제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조선 시대에도 젊은이들만의 또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었을까? 네. 뭐 저 정도는 아니지만 또 젊은이들끼리 어느 정도 모여서 놀 수 있는 또 뭐 어른들이나 어떤 뭐 정사에 모르는 그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상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대적인 그 요즘 나오는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부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믹한 부분을 이제 찾으려고 되게 많이 이제 고심을 하고 조그만한 이제 어떤 뭐 사이키 조명을 유리로 뭐 반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스모그 같은 거를 뒤에서 이제 그 불을 피워가지고 입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조그마한 디테일 부분에 사실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썼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리아나 같은 부분은 감독님 기억나세요? 원래 우리 그 프리 프로덕션 할 때 그 저 주리아나 세트 컨셉이 이게 하나가 있었고 예. 하나 동굴 컨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굴 컨셉이 더 좋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것도 그렇죠. 취사 선택인데 동굴 컨셉으로 했어도 재밌었던 장면이 나왔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청나라 그러니까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낭만 자격을 통해서 이제 따로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두사부나 색즉의 영화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또 어두운 이제 주제였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 코미디와 매치가 될 수 있을까?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아마 이 PD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우려랄까? 그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되게 많이 나누고 했던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주리아나 같은 장면은 주로 이제 이 현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목을 시킨 부분을 많이 했었고 지금 이제 이메리 씨가 저렇게 이제 나오는데 메리 씨 같은 경우도 캐스팅을 할 때는 참 되게 특이하게 이제 캐스팅을 이제 하게 된 케이스죠. 그렇죠. 예. 메리 씨가 직접 자기 소개서를 들고 사무실에 와서 원서 접수를 했었고 그리고 공개 오디션에 매니저도 없이 혼자 직접 와서 처음부터 그 신인 배우들하고 똑같이 오디션을 봤었어요. 네. 근데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미선이라는 이 그 처음에 나오는 김대감의 첩의 이 미선이라는 역할에는 이메리 씨를 따라갈 배우가 없겠다는 데 대해서는 그 뭐 저나 PD님이나 또 영화사 대표님이나 모두 다가 똑같이 생각을 만장일치로 이메리 씨는 캐스팅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배우가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메리 씨가 이 엽서 같은 원서를 이제 써오셨는데, 그러니까 일반 엽서의 한 10배 되는, 그러니까 뭐 한 도화지 크기만한 그 원서에다가 자기 이제 프로필하고 뒤에는 감독 기억나요? 사탕. 예. 네, 사탕. 그래서 그 감독 그 얘기를 그 사탕 14개. 예. 결국에는 근데 못 찍었지. 못 찍었죠. 그러니까 이메리 씨가 그 자기 특기라고 이제 쓰신 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탕 14개를 입안에다 넣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참 많이 웃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메리 씨 정말 열심히 하죠. 그렇죠. 정말로. 네. 주리아나 저거 또 이제 찍으면서 이제 주리아나에 이제 액션도 들어가고 주리아나에서도 참 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모든 그 넘어지고 조금 탁자 위로 떨어지고 불을 붙이고 하는 거를 제가 배우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액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자객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게 물론 눈속임을 해서 대역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그것도 이제 취향인 것 같은데 어떤 관객 7천 원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오는 이 관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서비스 정신 그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우리 김흥수 씨도 지금 떨어지지 바로 이 장면에서 지금 다쳐가지고 좀 실제 병원에 실려가고 했었는데 배우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죄송한 마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 모두 액션이라든지 떨어지고 지금도 이제 주명철 씨 바로 이제 그대로 떨어지는 장면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그 대역 없이 배우들이 직접 다 했다는 거를 관객분들께서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 그렇게 많은 시간의 액션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저거를 위해서 촬영 들어가기 한 달 반 전부터 거의 합숙을 하다시피 그렇죠. 귀신들하고 자객들하고 매일 한 서너 시간씩 저희 그 무술팀들하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종 씨도 참 민종 씨 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이럴 말씀드리면 민종 씨는 두사부 때나 색직 때도 제가 같이 하자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 막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그 이제 민종 씨를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김민종 씨를 찾아가서 이제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취향이라 그래야 되나? 왠지 이제 김민종이라는 배우가 저는 이제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또 한번 만나보고 싶고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낭만 시나리오를 들고 이제 민종 씨를 이제 찾아갔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삼고초려 끝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PD님하고 같이 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우리 민종 씨를 캐스팅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하고 작전 짜가지고 시간차로 문자 서로 보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진짜. 그렇죠. 성국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화가 낭만이 아니고 이제 처음 이제 색즉시공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하면서 두사부일체에 이제 성국 씨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인 감독이었고 또 제가 신인 감독으로서 어떻게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최성국 씨를 쓰고 싶었지만 제가 못 썼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성국 씨한테 두사부일체 이제 영화를 하면서 성국 씨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음 작품에는 꼭 성국 씨랑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색즉시공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들고 성국 씨한테 이제 맨 처음 찾아갔죠. 네. 자리에,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달래 역하고 똑같이 색즉시공 할 때도 최성국 씨 아니면 영화 안 찍는다 그랬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되게 고생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시키느라고 그렇죠. 되게 고생을 했죠. 저 캐스팅할 때.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이제 CG 같은 부분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CG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영화가 한 93분 정도 되는데 카트 수가 아마 한 1,800이 카트가 아마 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서 지금 CG 카트 들어간 부분만 약 400카트 정도 지금 됩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간 CG가 이제 되게 와이어 지우는 것까지 이제 거의 다 포함해서겠죠. 근데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는 뭔가 기존의 도서부나 색즉이나 어떤 작품과는 물론 이제 코미디 영화를 만들지만 기존의 영화와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거를 관객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그 생각에서 이번에 생각을 했던 새로움은 어떤 영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CG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CG 컷이 들어갈 때 화면에 톤이 튀고 할리우드 영화는 CG가 들어간 부분도 자연스러운데 한국 영화에는 CG만 들어가는 카트가 나오면 항상 톤이 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답답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CG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데를 나름대로 진짜 많이 알아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테트라 DTI라는 그 업체 지금도 김욱 실장님한테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CG를 하면서 정말 많은 CG인데 나름대로는 이 영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 CG 팀과 시나리오 처음부터 끝까지 CG 한 카트 한 카트씩 다 콘티를 그려가지고 CG 카트에 대한 콘티까지 다 그려서 작업을 갖다 했었고요. 마지막 시간이 어떤 개봉 일자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픽스된 상황에서 어떤 약간의 어떤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CG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왔던 한국 영화의 어떤 CG 톤이 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엔 많이 보완을 하려고 했었고 또 객관적으로 어떤 3D나 이쪽 부분에는 많은 시간이 못 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3D 이외에는 합성이라든지 크로마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화의 CG 그 퀄리티보다는 저는 뒤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높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CG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이 이제 영화를 어떤 우리 낭만적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보실 때 결과물만 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에도 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항상 예를 들어서 좀 나쁜 말로 하면 욕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결과물만을 가지고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이면 촬영, CG면 CG, 뭐 CG가 뭐 저래,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영화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낭만적인 같은 경우는 저 포함, 그러니까 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못 줬어요, CG팀한테.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많고, 그러니까 원하는 그림은 많고, 약속된 기간과 시간을 안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저게 예를 들어서 조금 티가 난다 그러면은 CG팀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CG팀은 정말 그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안 주고, 그러니까 시간을 안 주게 된 또 변명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 장면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지금 영혼건법 이 장면 감독 제일 이 영화에서 프로듀서와 감독이 제일 많이 싸운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영혼건법을 하는 장면인데 왜냐?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이제 이 영혼건법이 시나리오에 아예 없습니다. 이 장면이. 예, 근데 이 장면을 제가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찍었냐 하면은 이것도 아까 이제 그 강을 날아다니는 어떤 귀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거의 뭐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또 경비행기를 직접 타고 경비행기 촬영을 또 우리가 처음을 했었고요. 네. 다음에 또 어떤 CG 와이어 부분도 한꺼번에 진짜 많은 사람이 또 이 귀신들이 다 매달려 있고 또 이 장면 촬영을 위해서 이 귀신들이 2달이 넘는 생활 그 합숙 비슷한 그 정도로 힘들게 구술 연습을 하고 하는데 어떤 이 장면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좀 레벨업 시키고 싶다는 한국 영화 기존의 어떤 레벨업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무술 장면이라든지 CG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영혼건법 부분에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인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그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을 제일 많이 들인 장면이 이 바로 이 영혼건법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CG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이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돼서 와이어 같은 부분 다음에 어떤 CG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특수효과 팀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에는 원래 없었으니까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추가가 된 부분이라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준비도 또 많이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효과 팀, CG 팀 그리고 뭐
특히 배우들. 이 장면은 배우들 다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이게 되게 많이 오래 찍었어요. 이게 또 뭐 하여튼 중간에 또 사고도 있고 또 중간 사고도 있고 한 열흘 정도 이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열흘 더 된 거예요. 더 됐나? 그 이제 밖에 나가서 날아다니는 그것까지 치면은 뭐 거의 한 밖에, 20회 정도. 밖에까지 날아가는 거 치면은 진짜 저희가 한 70회로 끝났는데 한 진짜 30% 40% 정도가 이 장면에 우리가 할애를 했으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어떤 드라마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 80년대 영웅본색 나오고 뭐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 홍콩 영화가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 우리 그 나라 영화 우리 영화가 충분히 아시아에서 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이고 또 향후 몇 년간은 계속 한국 영화가 아시아의 최고 리더가 된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이제 있는데 단 하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어떤 CG라든지 그런 뭐 특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콩 할리우드가 아니라 홍콩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낭만자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CG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PD님한테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어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이해를 갖다가 많이 해주셔서 제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 왜 날 찍었어? 네, 항상 같은 변명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술자 분들 CG 팀 같은 경우 기술자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술자 분들도 그렇죠. 정말 세계 최고인데, 그렇죠. 저는 정말 자부합니다. 근데 너무 이거 제작 현실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런 점들이 제일 사실 안타깝죠. 사령한테 억울하게 죽은 기생이라는 건 알지. 근데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우회된 일인지. 이제 여기서부터 청나라 이제 놈들은 조금 사람을 이제 치게. 영화의 톤이 이제 바뀌게 우리나라로 되는. 도망가 보면 그걸로 끝이기라. 이제 서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룡 금마가 보신 분들이 지금 이제 나라로 감독이 어느 정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예. 지금 향이의 딱 그 잡아 나레이션을 찍어서. 통해서 이 우리를 귀신들이 정말 이제 그 기생들이죠. 전직 기생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반미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올바로 모든 법이라든 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낭만자객을 통해서는 그 미군 장갑차 사건이라든지 또 뭐 억울하게 죽은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분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 주제 자체가 너무나 민감하고 또 너무나 무거웠고 이랬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하는 게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되게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 또 있습니다. 요이만 왜 이렇게 큰 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요이한테 먼저 큰 거를 갖다 준 건데 너무 집요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수중 촬영, 수중 촬영하면서도 이제 크랭크업 날 이제 하는 이제 수중 촬영이었죠. 저는 어느 이제 수영장에 가서 이제 작업을 했고 따로 이제 찍어서 오줌 이제 색깔이 왜 그런가? 몰라 성병 걸리는가 봐. 어제부터 피랑 고름이랑 같이 나와. 찍으면서 하여튼 뭐 민정 씨가 고생을 또 되게 많이 했었죠. 몸도 안 좋고 그때 몸이 되게 안 네, 좋았었는데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저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종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초기 때는 가수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이후부터는 드라마도 겸했기 때문에 아마 몸이 진짜로 정말로 어떻게 진짜 연예인분들은 저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잠을 잘 시간이 없는데 한잠도 못 자고 촬영에 또 와서 또 임해 주시고 요런 이제 요번 액션 장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찍을 때 저는 이제 또 기존의 액션 무협 이런 데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거는 액션 장면만 나올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흔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동감이나 리얼한 감은 이제 생기지만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어떻게 찌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게 좀 저는 사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낭만자객 액션을 찍으면서 촬영 감독 무술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절대 카메라를 흔들지 말자. 나름대로 물론 핸들드가 액션 장면에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되도록 우리 영화의 액션 장면은 되도록 어느 정도 그 픽스가 된 상황에서 약간 속도감이나 그런 이제 다이나믹함은 떨어지더라도 그걸 커트로 해결을 하고 되도록이면 액션 장면에서 흔들지 말고 관객들한테 액션 장면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거를 그대로 다 보여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배우들이 이제 힘이 들어졌죠. 왜냐하면 고정된 상황에서 누가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명확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엉성한 액션으로 하면은 그 엉성함 자체가 이제 다 카메라가 흔들지 않는 한 다 뭐 리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성국 씨도 그렇고 민정 씨도 그렇고 이 자객들 또 귀신들 정말 무술 연습은 되게 피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사령으로 캐스팅된 그 성진 씨도 네. 그러니까 스턴트맨이죠. 그렇죠. 그죠? 스턴트맨인데 무술 하시는 분이시죠. 저 몸으로 되게 정말 되게 그 무술 잘하시더라고요. 날렵한 그 네. 몸동작을 보여주셔서 그냥 곧바로 그냥 캐스팅이 됐습니다. 저쪽은 몇 번을 갔다 왔죠? 저기 안동 비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예. 장소가 바로 이제 안동이죠, 저기. 네. 이번에는 비가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안동 쪽에서 민종 씨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한 카트 찍고 여관방에서만 계속 있다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비 때문에. 감독님 제가 그 정산하면서 네.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울 사극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경북 쪽 저희는 이제 경북 문경 쪽에서 촬영을 했는데 한 번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스케줄을 못 맞추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가서 이제 상주를 하게 된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한 제가 보니까 숙박한 게 상주 한 4, 50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비 때문에 우리가 놓은 날이 한 15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누수가 제작비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제 누수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건 진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예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촬영을 하려 그러면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제작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고도 네. 많았고 사고도 정말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촬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또 고사를 얼마나 지냈는지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그 감독의 입장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존에는 자객과 귀신들 간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가다가 이제는 자객과 귀신이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새로운 어떤 갈등의 이제 구조가 여기서 이제 되기 시작하죠. 저기 어떤 청나라라는 이제 상징적인 그 어떤 이제 나라를 이제 내세워서 지금 현재 세대에 있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그런 이제 어떤 미군 장갑차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는데 사실 이 뒤쪽 부분으로 갈수록 참 영화를 찍기가 되게 힘이 들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 이제 무겁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 수위 조절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진짜 밤에 잠도 안 올 만큼 되게 많이 고민을 이제 했었던 장면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장르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감독님?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기획을 할 때 예. 장르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코믹이 네. 코믹이 가미된 이제 이제 시대극이죠. 그렇죠. 사극이라기보다 사극이라는 많이 볼 표현보다는 거니까. 시대극이라고 이제 저희가 설정을 했고, 과연 우리가 이제 오빠랑 같이 살 수도 그 있는 거야? 어느 시대 어디를 어느 시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설정을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퓨전이냐, 그죠? 퓨전이냐 아니면 정통 그때 그 시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작 초반에.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 지금 현 세대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저한 고증을 거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네. 퓨전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현 세대를 지금 풍자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보다는 퓨전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논란이 제일 이제 많았던 이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이제 저렇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또 잔인하게 저걸 꼭 굳이 보여줘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이피디님도 저걸 좀 순화를 하자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 뭐 감독의 이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강렬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코믹한 분위기, 코믹한 코미디를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뭔가 강렬한 그 임팩트 있는 장면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리얼하고 또 잔인하게 이제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제 관객분들께서는 좀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어요. 근데 아마 저 장면에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하시고 영화가 갑자기 딴 길로 샌 게 아니냐, 갑자기 영화가 이상해진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앞에 나왔던 많은 어떤 코미디 부분을 상업적으로 또 코미디로 이제 포장을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제 저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 그 기획 단계에서 요런 아이템으로 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자. 그리고 나서 제가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현대물로 이 아이템을 찍느냐, 그죠? 아니면 시대극으로 이 아이템을 찍느냐, 아니면 정말 시대를 그냥 초월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도시 퓨전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영화를 찍겠느냐라고 했을 때 감독님이 그러니까 시대극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감독님의 이제 이유는 혹시 있으셨는지? 출발 자체가 지금 어떤 이제 그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그거를 어떤 장르로 이제 포장을 할 것인가, 그렇죠. 생각을 갖다가 이제 많은 고민을 갖다가 했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어떤 천녀 유언이라는 영화, 귀신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삶과 죽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분명히 귀신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천녀윤이라는 영화의 형식을 가지고 그 미군 장갑차 사건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사실 출발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자연스럽게 뭐 천녀윤이 어차피 사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극이란 걸로 이제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천녀유언이라는 거와 이제 차별을 시키기 위한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전부 다 캐릭터,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정통적인 귀신, 자객의 캐릭터를 다 새롭게 뒤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나왔던 그런 그 천녀유언에 보다는 안당히 좀 뛰어넘는 어떤 기술적인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많이 뒀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그 깨는 어떤 캐릭터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 예, 요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감독님하고 이제 두 작품을 같이 했는데 감독님한테 그 사석에서도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낭만자객이던 색즉시공이던 감독님이 아니라면은 넣을 수 없는 장면이 사실 전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잠깐 바로 전에 지나갔지만 그 이제 참참참 같은 것들. 뺨 때리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막 그 시대를 타고 있는 것들을 요 시대극에 이렇게 쏙 담아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연출자 입장에서 넣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고집이라는 말을 좋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쪽에 연출자적인 고집은 좀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좀뭐 엽기적인 부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떤 평범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흥미를 별로 못 느끼기 되게 때문에 싫어하시죠 평범한 예. 거를. 뭔가 좀 특이하고 뭔가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좀 기존에 안 봤던 어떤 장면, 안 봤던 에피소드, 안 봤던 그런 뭐 상황 이런 걸 갖다가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색 보정을 한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나름대로 감독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중요한 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포함 이제 앞으로 이제 뒷부분이 그 감독님하고 저하고 편집실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수위 조절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렇죠.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뭐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제일 이번 낭만 자객을 하고 나면서 이제 제가 말을 많이 들었던 게 뭐 심파, 상투적, 뭐 기존의 색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하이하고 막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낭만 자객 같은 경우는 너무나 뭐 진짜 직접적이고, 다음에 또뭐 적나라하고 또 뭐 심파적인 느낌이 더 많이 난다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뭐 기자분들이나 평론가 분들한테 또 많이 들었었는데, 저한테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제가 주제 자체가 그냥 너무나 뒷부분에서 뭐 잔재주를, 그러니까 색즉시공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장면에서도 계속 이제 웃음이 이제 나오고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이 주제를 가지고 너무 장난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뒷부분에 가서는 어떤 정통적인 느낌, 어느 정도 심파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하이하다는 느낌 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정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 영화에 맞지 않나, 내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색즉시공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드라마를 좀 더 정통적으로 이제 풀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을 많이 못 치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떤 심각한 장면에서도 계속 어떤 코미디적인 부분을 집어넣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이 주제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는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생각은 뭐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갖다가 하시겠지만은, 저 역시도 참 힘든 그 도전이었다는 걸 갖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것도 아마 이피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PD 수첩에 나오는 그 데모씬, 그거를 카트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똑같이 그냥 재현하기 위해서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옆에다 놔두고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요 뭐 손으로 카메라 막는 장면까지도 이제 그대로 제가 찍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주제와 이 코미디와 이제 충돌되는 이 부분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작업 자체가. 네. 한마디로 엿댄 거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좀 전 같은 카트는 정말 감독님 아니었으면 못 넣는 카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장난기스러운, 그러니까 장난기스럽게 표현은 안 됐지만 행동 자체가 좀 장난기스럽게 표현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카트를 넣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대단한 감독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진짜 철저한 주관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못 봤던 거에 대한 어떤 새로움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이, 어떤 요이의 감정 중심으로 이제 드라마가 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졸브 그 회상 장면 이런 거는 별로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떤 감정 이입을 위해서 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과연 이 영화의 핵심이 감정이입인데 이 감정이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 코미디 쪽에 많이 기대를 갖다가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이입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 그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셨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감정이입이 됐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뒤에 있는 드라마 부분을 이제 쫓아가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코미디만 단순한 가벼운 그런 코미디만으로 계속 기대를 하셨던 분은 감정이입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이런 무거운 주제와 어떤 코미디와 과연 이제 접목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가, 그것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이제 도전이었어요. 과연 이런 주제도 코미디를 조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쉽지만 않다는 이제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죠. 인자는 거짓말 안 해, 이 새끼야. 비응신. 그리고 이 장면 찍는 장소가 이제 태조왕관, KBS 태조왕관 세트장인데, 여기서도 참 하여튼 족보도 없는 자격. 어느 정도 스케일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피디님하고 또 많은 이제 상의를 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저 여기서부터 오빠 요이, 그러니까 죽은 동생에 대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죠. 이제 간간히 어떤 코미디적인 부분은 이제 뭐 계속 뭐 끊이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지금 나오는데, 참 이 안에서 저런 코미디를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작업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 끝에까지도 그냥 정통으로 그대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영화가 전혀 코미디가 끝날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분명히 관객들은 이제 드실 거고, 그래서 이제 코미디와 이제 적절한 그 드라마와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 신경을 다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얼빵한 멍청한 자객들이 진짜 저 큰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큰 저 청대사관에 들어가서 배가 좀 어떤 전부터 그 꾸룩꾸룩.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그 영혼까지도 이제 빼앗아간 그 영혼을 담은 낙구람과, 그 다음에 또 천도를 시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어서 시체까지 이제 빼앗아간 저 달래 시신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얼빵한 자객들이 들어가서 좌충우동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코믹하고 웃기기는 하지만 찍으면서 저는 뭐 그렇게 웃기다 뭐 그렇게 생각은 사실은 안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워낙 많이 써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코믹한 부분을 주로 요이와 달래 외에는 코믹한 부분에 이제 집중을 많이 이제 했었죠. 이 영화는 참 찍으면 찍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이렇게 감독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거를 똑같이 찍으라 그러면 예. 또 그 못 찍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그 좀 또 사고가 또 한 번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똑같은 장면을 또 똑같이 예, 한 4일 동안 다시 또 찍은 기억도 있는데 똑같이 그 100%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네. 예. 참 그게 신기했었어요. 보니까 한 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우들이 그때 했던 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배우분들한테도 이제 여쭤보니까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한다는 거는 잘 나와야 90%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청나라 병사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장갑차 사건 미선이 효순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대극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주둔을 했었다 이런 설정으로 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청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획 단계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과연 이제 이 미국 또는 청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악인으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걔네들도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로 그릴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반미주의라 그러면 어떤 적으로서 이제 표현을 갖다 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반미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소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옳고 그런 거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이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그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법의 상식이란 게 있는데 죽은 사람은 있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저는 답답한 거지.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반미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나라 쪽을 그렇게 악인 적으로 그릴 의도는 제가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등장을 했던 인물이 페이페이. 분명히 그 청 쪽에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이제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페이페이라는 역할이 청 쪽에 있는 청의 인물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 페이페이라는 인물을 이제 설정을 갖다가 해서 이제 작업을 갖다가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힘없이 이렇게 이제 이 자객들이 아마 아무 말도 없이 당하고 한마디 하소연도 못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갑 사건이 일어날 때 당시에 이제 우리의 상황을 대변한 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서는 이제 오빠 그 요이가 되겠죠. 그 오빠가 동생이 죽었는데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법은 법대로 아까 영화 그 요울부터 한참 앞에 이제 나왔지만은 공무집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면 무조건 뭐 사고가 발생을 해도 무죄다. 그거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저는 뭐 그 어떤 뭐 사고라는 거는 일어날 수는 다 잘못해서 일어날 수는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이 달래와 요이 이게 처음에는 어떤 좀 더 상업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여동생이 아니라 저렇게 어린 여동생이 아니라 연인 관계 그리고 남녀 투탑을 써서 연인 관계로 가는 게 훨씬 더 상업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연인 관계 그런 다 큰 성인보다는 아직까지 철 모르는 저는 10살짜리 꼬마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어린 그 꼬마 여동생을 이제 남매 관계로 설정을 했었죠. 이 안에도 계속 이제 코미디 부분이 나오는데 이쪽 이제 귀신이 다시 이제
돌아온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이제 볼거리 측면에서 요 장면이나 이 씬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와이어에 관한 얘기는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배우들이 진짜 저기에 와이어를 안 타본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죠. 진짜 20시간 넘게 네. 그 며칠 동안 계속 탄 적도 있었으니까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저도 안 되게- 타봐서 모르겠어. 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귀신으로 넘어가고 귀신 안에 빙의된 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평범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세세한 부분에 신경은 되게 많이 썼어요. 기술적인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카트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이제 CG 장면이죠. CG가 되게 진짜 많이 들어간 영화인 것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요이와 달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대변을 이제 이 두 인간 그러니까 두 배우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코미디도 또 병행이 되어 있고 이 지금 무거운 드라마 안에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표현하시고자 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주제나 아니면 그런 이제 의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영화가 다 이제 끝나고 나서 보면 얼만큼 좀 뭐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100% 만족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겠죠.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중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은 드라마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30%, 코미디 부분이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5대5로 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8대2로 가기도 너무 가벼운 거고 다만 7대3 정도 되는 비중은 적당한데 이 코미디 부분하고 이 드라마 부분하고 연결되는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자연스럽고 얼마만큼 편안하게 넘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만족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시간이 있고 좀 더 많은 생각을 갖다가 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이제 들기는 들어요. 하지만 어떤 비중적인 측면에서나 나름대로 그 처해진 상황 안에서는 뭐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는 저는 뭐 만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감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아쉽다라는 점을 이제 좀 든다면 그러니까 요이와 달래와의 그 관계 설정이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관객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저러한 설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이라는 사람이 동생인 달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공감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전부터 둘의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더 조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설정 관계가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말을 주변에서 들은 적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어차피 요이와 달래는 어떤 드라마적인 하나의 축이고 그다음에 그 자객들과 귀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저 코미디적인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향이와 얘랑은 어떤 저 나름대로 멜로 코드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화를 시키는 게 이제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랑과 향이 같은 부분도 좀 더 설명이 있었고 하면 좀 더 감정을 더 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요이와 달래 부분도 앞쪽 부분부터 좀 더 설명을 갖다가 해주고 좀 더
애절한 관계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좀 더 감정이입을 하기가 쉬웠을 텐데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좀 되게 많이 남죠. 지금도 아쉬움은 많이 남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넣어야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것들도 좀 있었던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여기 지금 뭐 편집본이 아닌 것 중에 저희가 사실 넣으려면 넣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제 안에서도 이제 코믹한 부분. 그러니까 요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색즉시공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 듣는 얘기겠지만 색즉시공에서 그 촬영씬,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색즉시공의 패러디인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감독님이 연출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감독의 생각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단순 비교해서 색즉시공 촬영씬과 비교를 하자면 얼만큼 정말 그 분명히 그거를 생각하고 찍으신 거였을 텐데 굳이 꼭 그거를 생각을 하고 사실 찍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를 뭐 촬영씬을 생각하면서 찍은 거는 아니었고 이 저 바보 같은 오빠를 바라보는 이제 그 이 달래의 모습이 어차피 이제 일반 관객의 시각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사실 내포되는 거죠. 그 색즉시공의 촬영씬 같은 경우는 어떤 둘이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 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힘없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억울하게 죽은 동생 그 앞에서도 바보짓을 하고 있는 이 요이가 아무 짓도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우리를 이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뭐 색즉시공의 그런 촬영 장면을 그 패러디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제일 그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시퀀스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참 그러니까 저 방법이 많이 들어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제 이게 요이 귀신들의 이제 전도 장면이죠. 달래 이제 전도하는 장면. 참 이 장면을 놓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씬이 바로 이제 이 시퀀스였죠. 촬영하다가 많이 컸어요, 달래가. 네. 진짜 그랬어요. 네. 거의 한 10cm 정도 네. 큰 것 같은데. 조그만 했었는데 한 세 달인가 4달 지나고 나니까 애가 갑자기 퍽 커져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이의 대사 자체가 이제 잘 들어보시면 그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달래 이야기였죠. 많이 이뻐졌네. 요이의 대사가. 달래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정이입이 되신 분들은 뭐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미안해.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왜 하이하게 못 가고 이렇게 심파적으로 정통적으로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그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뭐 장깨를 부려서 표현을 하기는 싫었고요. 그냥 정통 방식으로 오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가려고 이렇게 갔던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달래한테 빨리 따라가. 헤어지는 장면에 있어서도. 오빠, 나 안 가면 안 돼? 나 여기서 그냥 오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오빠 약속했잖아. 오빠 돈 많이 벌면 우리 같이 살기로. 그러니까 혹자, 그러니까 뭐 오빠. 감정이입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안 된 분들의
그러니까 웃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저 달래라는 애가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안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웃긴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안 된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주연이는 연기를 너무 잘 하죠. 슬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좀 애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평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음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하면서 코미디 영화지만은 이번 영화에서만은 음악 자체를 가볍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누차 드리는 말씀이 어떤 주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 자체를 가볍게 가고 싶지 않았고 또 무겁게 이제 간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장중하고 무거운 그런 톤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면 감정이입이 이제 잘 될 수도 있었지만은 또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게 감정의 과잉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저 감독님 지금 화면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기 이제 저 달래가 아까 맨 처음 영화 첫 부분에 요이하고 이제 경극할 때 하는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하면 이제 요 노래에 대한 뭐 특별한 그 감독님이 좀 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뭐 컨셉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사극이기 때문에 뭐 동료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옛날에 이제 어떤 구전 가요 쪽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슬픈 이제 노래로 갈 것이냐. 달래가 처음 그러면 초반부에 이제 그 경국 분장을 하고 있을 때도 슬픈 노래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기쁜 노래로 갈 것이냐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 기쁜 노래로 가는 게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정이입을 시키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 노래를 갖다 하게 됐고 저 노래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 오빠와 이 여동생 간의 그런 슬픈 감정을 더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빠른 노래를 이제 선택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80도 지금 또다시 이제 코미디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일종의 관객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요이와 달래 이제 달래 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끝날 때는 좀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관객분들께서 일어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조차도 너무 엽기적이다, 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제가 들었었죠. 뭐하냐? 아니 반지 찾으라 보냈다. 뭘 처먹고 지랄이야 이 자식아. 근데 보기 진짜 막 더럽고 막 역겹고 그런가? 난 내가 찍어서 그런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죠. 뒤질 줄 알아. 근데 저거 했는데 네, 저거 찍을 때 생각나는 게 저희 그 용이 반지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주일 후가 반지 제왕 그 개봉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반지를 먹었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에. 그 에필로그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씬이 나오게 되죠. 저는 아직도 감독님 여기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를 자막을 알려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막으로? 네, 자막으로. 그러니까 뭐 1년 후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거 물론 뭐 페이드인 아웃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이 이제 지난 건데. 아무거나 함부로 손대지 마라.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마셨습니다. 안 마셨습니다. 안 마셨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시고 또 이제 제 스타일이 그거 아니냐 드라마로 갔다가 다시 이제 코믹하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게 또 항상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감독님 잠깐만 주세요. 맨 왼쪽에 저희 권유진 의상 감독님, 그다음에 임창정 씨 그리고 접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최기호 미술 감독님, 옆 왼쪽 송대석 조명 감독님, 그렇죠. 그 뒤에 허태구 대표님, 그리고 감독님,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뭐 저희 소품, 그러니까 각 팀 저희 그 팀장님들이 예. 그리고 창정 씨 나왔을 때 전부 다 뒤에서 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정 출연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촬영 감독님도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촬영 퍼스트 성진 씨가 촬영을 했고 예. 좋은 추억으로 남네요. 정말로 저 엔드 또 엔드도 좀 더 재밌게 이제 해보려고 나름대로 참 뭘 많이 이제 그 생각은 많이 내가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시 처음 이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이제 그 떠오르네요. 이게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다음 작품 계속 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뵐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PD님. 저도 그 뭐 다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작품을 할 때 이번 작품을 낭만 자격을 통해서 들었던 뭐 좋은 점이라든가 뭐 나쁜 점이라든가 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이번 작품을 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도 또 택해서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또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이하 PD로서 그러니까 여러 스태프들 정말 막내 조수 여러분들까지 이 작품을 통해서 고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감독님이 마무리하시죠. 맨 마지막으로. 예, 하여튼 뭐 끝 마무리 를 짓는데 하여튼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